반갑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는 말을 통해서 의사를 주고받고, 또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또 뭐 다른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을, 그런 말을 통해서 하는데, 그 의사 전달은 약속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얘기하면은 우리의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말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하고자 하는, 또는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12인양 가운데 수, 그래서 받아들임, 그거를 느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한번 이제 허공에 흩어지고 나면은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오래도록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가 발전이 된 거죠. 그 최초의 글자가 발전이 된 것이 이제 저쪽 구라파 쪽에서는, 인도 쪽에서는 파피루스 그럽니다. 이 파피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자나무 이파리, 그거를 넓이는 한 6, 7cm나 5cm, 길이는 한 25cm나 30cm, 거기다가 이제 송곳으로 글자를 써가지고 이제 숯검당을 묻혀가지고 그게 오래 보존되도록 했죠. 그게 중국에서는 죽간, 그래서 대나무 껍질에다가 거는 깎아내버리고 바깥에 쪽에 거를 이제 평평하게 해가지고 죽간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땅나무 그걸 가지고 문종이를 만들어서 이제 책을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문자, 언어, 말 다음에 문자가 이제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알파벳 영어도 있고 일본말 히라카나도 있고 가지가지 수가 참 많은데, 그와 같은 문자들을 책으로 전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뒤에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것이 발전을 한 것이 문화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팔만대장경은 경판이 81,228장인데 이게 국보 이제 32호로 지정이 되고, 지금은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정각, 건물은 팔만대장경보다도 한 7, 8년 먼저 건물로 등록이 유네스코에 됩니다. 건물은 이제 국보로 52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팔만대장경, 그리고 그 이제 판전 두 가지가 다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국보만이 아니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팔만대장경이 처음 만들어졌던 것은 지금부터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 거란족들이 우리나라에 침범을 해왔을 때 팔만대장경을 조각을 하자 거란병들이 물러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803 부인사에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한 200년이 지난 뒤에 몽고병들이 또 침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이족 그랬고 또 저쪽 인도 사람을 호족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쪽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주족 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오랑캐로 취급을 했는데 우리는 동이족, 서쪽은 이제 또 만족, 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가운데 거란족이나 만주족은 북쪽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만주족 가운데 징기스칸이 1200년대 우리나라도 침입을 했고 세계 정복을 했는데 서양에서는 알렉산더가 기원전 1세기에 인도까지 침입을 해서 많은 영토를 확보를 했다고 전해지지만은 그보다도 한 1000년 뒤에 징기스칸은 그보다 더 많은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기스칸이 각 지역마다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을 그대로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째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는데 그 각 판이 고려시대 때 고종 2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1236년에 시작을 해서 1251년까지 16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강화도의 선원사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1398년에 조선조 이태조 임금, 이성계 임금 왕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해에 배로 실어가지고 남대문 바깥의 지천사로 옮겨오죠. 거기서 이제 군신 제를 지내고 그런 다음에 한강을 거슬러서 청평 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달구지에다 실어가지고 이쪽 그 지금 우리 서울 가려고 그러면은 경부선은 김천 쪽으로 그러지만은 김천이 아닌 저쪽 문경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상주에서 배로 다시 실어가지고 이제 고령 계경포 가는 데로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내린 다음에 달구지에다 실거나 오늘 보살님들이 4시에 고령 계경포에서부터 싣고 이제 지고 이고 왔듯이 박물관에서부터 경판 한 장씩을 쭉 안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월 불사는 정대불사 그래서 요 같은 경전을 머리에 인다. 이마 정자에다가 이자 정대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고 옮겨왔다. 등짐으로 지고 오기도 하고 소달구지에 싣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같이 팔만대장경이 조각된 기간은 16년 동안 그런데 중국에도 이런 부처님의 경전이 전해져 내려온 그런 경전들이 한 4가지가 됩니다. 5가지 정도. 그리고 만주에도 있고 거란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판만 한 7가지 정도가 됐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빠진 것, 틀린 글자를 다 교정을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제조 대장경인 81,258장, 81,258판 그럽니다. 이 한 판이 글자 수가 한 줄에 10자씩, 그리고 글자 수는 23줄, 그러니까 23 곱하기 24 하면은 한 면의 글자 수가 340자쯤 됩니다. 이거를 대장경 연구소에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니까 5억 1천만 자쯤 됩니다. 글자 수가. 한문 글자 수가 5억 1천만 자쯤 돼요. 거기에 이제 똑같은 글자도 많고 없을 무자라든지 있기 야자라든지 이런 같은 글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신명에도 보면 무무명, 영무무명, 그래서 없을 무자가 여러 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팔만대장경에도 같은 글자가 많이 들어가죠. 이와 같이 이제 경전을 판에다 새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 인경 그럽니다. 찍어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처음에 책을 만들 때는 쭉 이어가지고 접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접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책을 몇 권, 그러니까 그렇게 권으로 표현한 거는 양장, 서양 책으로 만든 양장본은 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인쇄를 한 것은 한 권 안 그러고 한 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는 보면은 여기 이제 바늘로 쭉 해서 실로 묶는데 이 바늘침이 5개가 뚫려 있는 거는 오침 안정법. 5군데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오침.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4번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하고 일본 책하고는 똑같은 한문으로 된 그런 책이라도 딱 보면은 표가 나는 거죠. 오침이나 사침에 따라서 이 책이 중국 책이다, 한국 책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책 가운데 몇 권이 들어있을 수 있느냐면은 4권 내지 5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80권 같은 경우에는 20책으로 4권씩 묶어가지고 한 책을 만들어가지고 20책으로 만들거든요. 60화엄경은 화엄경 같은 경우는 15책, 40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10책, 4권씩 묶으니까 40권이니까 그러니까 한 책에 권이 4개가 묶어져 가지고 한 책이 되니까 그러니까 81,258판이나 되는 이 경책을 책으로 만들면은 6,791권, 6,791책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국보인 그 국관판이고 양옆에 동판, 서판 간에 약 한 4,800판의 그 판이 있는데 그 판은 1098년 그러니까 수창 14년에 만들어진 화엄경, 우리가 지난 19일에도 화엄경 합송을 했죠. 그 화엄경 3본이 그 사간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80화엄, 60화엄, 40화엄, 그 이외에도 법화경, 능엄경, 그 이외에도 또 그
선사들이 어록, 그래서 증도가 신신명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경판 수만 해도 한 4,700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간판에 있는 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 발자국을 새겨놓은 그런 그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팔만대장경을 이제 그림으로 화엄경 같은 게 변상도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된 그런 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이 꼭 글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요 같은 팔만대장경을 이제 보통 사간판과 국간판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내용들은 다시 구분을 하면은 팔만대장경 그게 이제 6,791책쯤 된다 그랬죠. 그걸 다시 쭉 모아서 구분을 하면은 경장, 율장, 논장 그렇게 경율론 3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경장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 이제 율장 그러는데 이 율장에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율장입니다.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9월 불사 때는 보살계를 하죠. 3월 불사 때는 경판을 이고 정대를 하고 머리에 이고 이제 법성도를 도는 게 그게 이제 3월 불사. 3월 불사는 1960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경책을 이고 돌았어요. 그 경책이 지금 6,791권이 그 장경각에 가면은 첫 번째 건물이 앞에 쭉 있고 거기에 수도라전 그러고 현판이 붙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경책이 6,791책이 거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꺼내 가지고 이제 이고 이제 장경각에서 내려와 가지고 법성들을 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경책을 내려 가지고 이제 정대를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포세 그랬습니다. 포세. 포세라는 말은 습기가 있는 것을 바람을 쏘여서 습기를 말린다는 말이 포세예요. 한문으로는 포세. 그런데 그게 이제 바람을 쏘인다 그런 말인데 이 바람을 쏘여서 습기를 제거를 하는 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포세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경책을 가지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보살님들이 치마를 입고 치마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고 가려고 집에 가서 잘 모시고 그러려고 그래 가지고 가다가 이 밑에 사초당 그 이제 전 있는 데서 스님네가 그를 도로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2000년 때 들어와서 세민 스님이 주지를 하면서 경책은 그냥 스님네들이 내려서 바람을 쏘이기로 하고 보살님들은 오늘 이제 저쪽 박물관에서 가지고 오셨듯이 이제 동판으로 만든 그런 판을 만들어서 이제 이고 돌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회가 6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65번째 2025년이니까
65번째가 되는 이제 정례 불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팔만대장경이 경장, 율장, 논장으로 되어 있는데 율장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하고 잘 통제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친 말씀이 이제 율장이고 그 다음에 논장은 논의한다 할 때 이제 그 논자인데 이 논장은 이제 부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보살들이나 큰 스님들이 경전이나 율정에 관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해석하고 주석을 붙인 것, 그것을 논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율론 3장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더 다른 말로는 사막 세 가지 우리들이 배울 것, 그래서 계, 정, 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선정에 관한 내용은 경장이고 계율에 관한 내용은 율장이고 지혜에 관한 내용은 논장이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 그렇게도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경판을 찍어내는 것을 이제 인경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법문하기 전에 대장경 연구원장 스님이 인경에 관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인경은 책의 발전 과정을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는 문종에다가 이제 인경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핸드폰 많이 쓰고 그러면서 거기서 유튜브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잘 안 보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런 문화의 발전 가운데 가장 최첨단을 AI 그것을 풀면은 인공지능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GDP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는 핸드폰 안에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확인을 하고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하고 얼굴을 안 보더라도 전화기를 통해서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그런 시대가 이제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의 깃들이 말, 언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 문자를 거쳐서 글자를 거쳐서 이만큼 발전이 된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21세기가 지나서 22세기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GDP나 AI, 인공지능 같은 그런 단계를 또 뛰어넘어서 우리 후손들은 그러니까 22세기, 지금 우리는 21세기니까 우리 수명이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22세기 되면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었을지 그거를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로봇 시대가 되면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모든 음식도 로봇가 다 할란지도 몰라요. 우리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로봇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해오느라, 뭐 밥 해오느라, 반찬도 뭐 나물 뭐 해오느라, 그러면 로봇가 다 해다가 받쳐줄런지도 몰라요. 22세기가 되면. 그때는 로봇 시대가 되고,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밥까지 다 먹여줄런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문화 발전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인류 문화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모계 사회였었어요. 어머니들이 지배하는 사회. 남자들은 여자들이 시킨 대로 해서 그때는 모계 사회, 어미 모자, 모계 사회. 그게 지금부터 약 한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에는 여성이 우위였어서. 그러다가 이제 부족국가가 되고 시족국가가 되고 발전을 하면서 이제 동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웃 동네에서 이제 뺏으러 오고 그러잖아요. 그 뺏으러 오는 것을 이제 요새 말로는 침략, 그게 또 이제 또 커지면 전쟁, 그런 게 되죠. 처음에는 돌멩이 가지고 이제 서로 안 뺏기려고 멱살 잡고 하다가 돌멩이 가지고 이제 멀리서 또 이제 못 오게 이제 사람들을 못 오게 돌멩이로 이제 막고 그러다가 나중에 몽둥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엔 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엔 총 가지고 하고 지금은 대포, 전차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별별한 무기들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무기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미국이나 독일에서 만든 무기보다도 한국 무기가 더 전쟁에 유용하다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나 언어, 그 다음에 글씨, 문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글자라고 그럽니다. 지금 AI 시대에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 말을 문자로 바꾸고 문자를 다시 기억해서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는데 한글만큼 유용한 글이 없다 그럽니다. 알파벳보다도 한글이 더 뛰어나다 그래요, 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지금 첫 손가락 꼽히는 미국보다도 더 먼저 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못 고치는 그런 병을 우리나라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또는 성균관대학을 하고 있는 삼성병원 또 아산병원 또는 가톨릭병원, 성심병원 이런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로봇들이 수술을 해요. 그런데 로봇들이 수술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3D 프린터를 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서 그 아픈 데를 다 비춰보고 어디가 지금 피가 나니까 그것을 막아야 된다. 출혈이 어디서 났으니까 그걸 어떻게 막는 게 좋겠다는 것까지 3D 프린터로 화면에 나온 걸 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이태리, 일본 그런 나라들이 1980년대까지는
한국보다도 뛰어났다 그랬는데 9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0년, 2025년이니까 한 30년이 지나는 사이에 한국이 그들을 다 추월해 버렸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수술을 훨씬 더 잘해요. 그 이유를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나이프하고 포크하고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쥐는 거를 이런 주먹 쥐듯이 이래가지고 포크로 쿡 찍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젓가락질, 손가락 써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손가락 가지고 하지 이렇게 꽉 쥐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두뇌가 안 움직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두뇌가 세계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음식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팔만대장경만큼 일찍이 문자화되어 있고 인쇄술이 발전된 것이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는 구텐베르크가 성경책을 1450년에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 팔만대장경보다 먼저 만든 그런 직시심체 같은 것은 그것보다도 160년이나 먼저 인쇄술이 만들어졌어요.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팔만대장경 정판 아까 얘기할 때 20석줄에 10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글씨를 다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더 조각을 하는데 조각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글자에 핵수를 잘못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판 전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버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잘못된 글자 하나만 딱 파내고는 거기다가 새로 만들어서 끼우면은 판 전체 안 버려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쇠로 만든 그런 글자를 만든 게 처음에는 나무 글자를 만들었다가 나무 글자는 오래 못 쓰니까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지심체 요절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것보다도 16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서양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구텐베르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어를 이제 활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초조대장경은 1098년에 만들어지거든요. 1098년. 현종 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의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1251년에 완전히 되고 처음 시작한 것은 1236년인데 1098년에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졌으니까 현종 때 거란족이 몰려왔을 때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803 부인사에서 타버렸는데 그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간판에 화엄경 80권, 60권, 40권 본이 수창 14년에 조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조대장경보다도 먼저
해인사에서는 화엄경을 각 판을 했었어요. 판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조대장경도 해인사로 옮겨올 수 있었던 거예요. 판을 만들 때 전국의 스님들이 가서 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해인사 스님네들이 제일 판을 잘 만들어서 서기 1000년 때에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을 해인사 사간판에서 했거든요. 지금 판을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조선조 성종 임금 때, 그러니까 성종 임금은 1550년대 임금이거든요. 그때 이제 학조대사 하는 분이 판당을 다시 짓거든요. 그 판당을 다시 짓게 된 동기는 조선조 이제 창건이 1492년에 이태조가 조선 왕조를 세우고 1498년까지 7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고 내놓고 이제 두 번째 임금 정종한테 남겨주거든요. 큰아들한테. 그런데 정종은 2년밖에 임금 노릇을 못해요. 그리고 넷째 아들 방원이가 태종이 돼가지고 셋째 임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태종의, 그러니까 이방원의 넷째 아들이 세종 임금이 왕이 되거든요. 넷째 이제 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종 밑에 이제 문종 밑에 단종 밑에 세조 그러는데, 세종 임금 때에 한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만들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모양을 만든 것이 기역니은하고 아야의어 거의 합쳐가지고 가야 거기여 나냐 너녀 다디야 더디여, 그러니까 가나다라 이렇게 쭉 이제 글자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기역니은하고 시작을 하고 아야의어, 그러니까 닭소리 홀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가나다라가 만들어지고, 그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 말할 수 있는 입의 모양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런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글자를 만들 때 지편전 학자들은 글자 만드는데 반대를 했어요. 지편전 학자들한테 뛰어난 이들이 박백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정인지 그런 이들이거든요. 이런 이들은 한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한글 만드는데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세종 임금의 왕비, 상궁, 왕한테는 이제 왕비가 있고, 비 밑에 빈이 있고, 빈 밑에 희가 있고, 희 밑에 숙이 있고, 그러니까 임금의 부인이 비, 빈, 희, 숙 평균적으로 4명 이상이, 그 이외에 그런 왕비들하고 똑같이 임금을 보좌하는 상궁들이 또 수십 명이 있어. 그이들이 한글 말을 쓰고 글자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어요. 양반들은 한문 쓰지 한글을 안 썼다니까. 실제로 한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98년부터예요. 그때 한글로 신문도 매일 신고도 만들고 고종임금 말년부터 그때부터 신문도 만들고 그러니까 한글은 여성들이 썼어. 여성들이. 남자들은 한문 쓰고 여자들이 한글을 썼어. 그래서 보존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걸 만들 때 세조임금이 기여를 했는데 글자를 만드는 그 내용은 산스크리트의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 글자 모형, 그러니까 기억, 니은하는 그런 모음하고 아야, 어여 하는 그런 두 번째 그 소리하고 밑에 받침하고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한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미대사라는 분이 세조임금이 그때는 군, 왕자였었어요. 왕자를 군 그랬거든요. 왕이라고 안 부르고 군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조임금이 한글을 만들 때 그때 신미대사하고 학조, 학렬 그 스님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 만들 때 아까 얘기했듯이 세종임금의 비, 빈, 희, 숙 이런 분들이 같이 소리 나는 대로 따라서 글자 모형은 신미대사하고 학조대사하고 학렬스님 이런 세 분의 스님하고 세조 나중에 여섯 번째 임금인 세조가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포는 세종 임금 이름으로 했지만은 만든 거는 세조, 학조, 학렬 그런 스님들하고 그 세종 임금의 비, 빈, 희, 숙 그런 그 부인들, 상궁들 그 애들이 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훈민정음 그거를 만든 거는 이제 그 세종 임금이고 또 부처님이 생애 부분을 그 한 석보상절은 세조 임금이 한글로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 책자로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조선조 시대 때 임금들이 27명인데 그 임금들이 쭉 내려오면서 나중에 영조, 정종 그 다음에 1800년 때 내려와가지고 호종 임금 때까지 그때까지도 다 한문 썼지 한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조 실록도 한문으로 써졌지 한글로 써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한문 썼지 한글 안 쓴 거예요. 한글 쓴 거는 일반 세속에서는 아녀자들을 그렇게 불러서 여성들이 썼어. 아녀자들을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썼어. 그게 이제 고종임금 때 와가지고 이제 신문이 만들어지면서 한글하고 한문하고 이제 섞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이제 한글 세대가 됐지만은 그만큼 글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불교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한 것이
한문으로 된 이제 팔만대장경. 글자 수로는 5억 1천만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글자들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지금 이제 한글 대장경이 360권 정도로 동국대학교에서 한 30년 만에 1965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96년까지 한 30년 만에 그게 완성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한글 대장경 연구원장을 했던 분은 운어 스님이고, 그 뒤에 이 정대불사를 시작했던 자운 스님도 한글 대장경 운어 스님 다음에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해인사 주주를 했던 영암 스님도 그 한글 대장경 연구원장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른 스님이라고 그 운어 스님 마산대죠. 작년 재작년에 입적을 하셨는데, 그 이제 오른 스님 때 와가지고 완전히 360권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문자가 돼가지고 그걸 더 이제 요새 문자로 더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와 같은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을 한 그런 경전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달까지 읽으면은 이제 화엄경 80권, 이제 39번째 마지막에 이제 다 읽게 됐는데, 이 화엄경은 팔만대장경을 가장 잘 축소시킨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 가운데 화엄경은 39품, 그래서 39번 다음 달 이제 5월달까지 읽으면은 39품을 다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38번째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줄이면은 두 자예요. 두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팔만대장경을 다 축소시키면은 대방광물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제 7자가 되지만은, 그것을 다시 줄이면은 부지런히 노력해라고 하는 정진 2자로 줄여지는,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정진, 한문으로는 정진인데 그런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는 노력 그러죠. 노력 그러는데, 그럼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현재에 부지런히 해라 그런 얘기. 현재에 부지런히. 과거나 미래는 관계없어. 지금 현재, 지금 부지런히 노력해라. 그것을 불교 용어로는 과보 그러기도 하고, 수보, 받을 수자에다가 받을 보자, 수보, 또는 다른 말로는 업보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수보라고 할 때는 수동적이에요. 내 노력이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런데 내가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업, 지을 조자에다가 직업이라고 할 때 업업자, 업을 어떻게 짓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노력이거든. 그는 능동적이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은 수고인데 그건 수동적이에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고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 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능동적이라야 돼. 내가 실천하는 능동적이라야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수동적인 것을 그냥 옛날 것을 그냥 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경전을 이고 정대불사를 하는데, 정대불사를 하면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저 밑에 모든 경전이나 불교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 이제 박물관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와봐야 키로수로는 한 1.5km밖에 안 돼. 팔만대장경의 강화도 선원사에서부터 이제 지천사를 거쳐서 청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 상주로 해서 낙동강 거쳐서 요 고령 개경포로 해서 거기서부터 싣고 왔던 것, 그것을 축소를 시켜서 박물관에서 해인사까지 1.5km밖에 우리는 안 걸어가지고 왔어. 그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온 거를 축소시켜서 그만큼 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축소시켜서 했지만은 그거 자체가 능동적이래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참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온 거지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업은 지을 조자에다 업업자인데 조업, 그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능동적인 걸 요구하지 남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복을 받는 거지만은 불교는 내가 복을 짓는 종교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짓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사물불사에 참석하는 것도 복을 짓는 거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지으려고 해인사 오신 것이지 복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지어야지 이 시간 이후에 내일 아니면 다음 시간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짓지 않는 복을 내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영기설이잖아요. 영기라고 하는 말은 인연연자에다가 일어날 기자. 그러니까 내가 지은 것만큼 받게 되는 것이거든. 그 받는 것, 그것을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 그랬는데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하나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느낌, 감각 그런 걸로 표현을 해요. 느낌, 감각. 그런데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 사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12인연법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무명, 행식, 명생, 육입, 촉수, 애취, 유, 생, 노상, 우비고네 그러는데 무명, 행, 식, 명색, 육입이 5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수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육입이 있고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의 감각기관이 있고 그 감각기관이 대상하고 눈은 색깔, 귀는 소리, 색성, 코는 냄새, 향, 또 입은 맛, 미,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촉, 그 다음에 6번째의 의식은 식, 그것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느냐, 생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냐. 그것을 불교에서는 수라고 하는 게 촉수 그러잖아요. 부딪혀가지고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작용도 2가지. 수동적으로 할 것인가, 능동적으로 할 것인가.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 다음에는 무명행식, 명생육인, 촉, 수, 애취 그러잖아요. 애취.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능동적이라는 거죠. 불교는 그와 같이 모든 것에 능동적이래야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잘 조절을 해서 인간관계가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미래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 첫 번째 단계가 정대불사, 부처님 말씀을 잘 받든다는 그런 뜻의 정대불사. 거기에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정대불사의 의미를 잘 새기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도 정진도 열심히 노력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소원을 이루시기 바라고 행복하십시오.